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속되는 저성장은 기회의 문을 좁히고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공정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지도 또 자질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무자격자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협치의 복원이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끝내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표결에 나설 수 있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6월 30일 또는 7월 3일에서 4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요구 시각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검은 10시 출석에 합의했지만 비공개 부분은 부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외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다라면서 경기 회복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민주당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글쎄요, 참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도 오늘 간결하게 메시지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경제가 비상한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에는 당연히 비상한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민생 경제가 파탄나면서 정말 어려운 지경인데 이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요약이 되고 응축이 된 간결한 그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요,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보기엔 당선 파티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추경한 이유가 경제 활성화가 목적일 건데 과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번 경기도민들한테 다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 활성화 효과가 20%에 불과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뭐냐? 빚을 갚는데 보태거나 본인 저축가 돼 썼다는 겁니다. 그럼 20%, 즉 다시 말해서 14조 원을 이번에 소비 쿠폰과 지역 상품권으로 푸는 건데 3조 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14조 원을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회사라 그러면 3조 원을 벌기 위해서 14조 원을 쓴다는 거 정상적인 CEO라든가 회사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됐다. 효과가 불투명하고 없는데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건 대단히 문제다 말씀드리고요. 재정 부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채 발행을 20조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47%고요. 내년이면 50%가 넘는 게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죠. 세수 기반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늘리면 후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 세대가 돈을 버는 족족 다 세금으로 그걸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채무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옳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해서 나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집권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어떤 정서를, 국민의 표를 매표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위험한 발상은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은 지금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풀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한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우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응급 상황이다, 비상한 정말 위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견대로라면 사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계속해서 긴축만 고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고 과연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물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주시는 부분은 좀 납득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물가라든지 또 중장기적인 또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응급하게 비상 상황에 있는 민생 경제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살리기 위한 불씨를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14조 원을 푸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 직접 효과가 있는 걸 해야죠. 예를 들면 AI 투자라든가 빅데이터 투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든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면 저희도 찬성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15만 원 현금으로 주는 이런 방식은 과거에 해외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서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렸다가 경제가 엉망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국가 재정의 어떤 나라 국가를 사유화하는 방식이다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글쎄요, 국가는 사유해야 한다 이런 말에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AI 투자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 창출도 말씀 주셨는데 다 동의하는 바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부분과 지금 현재 응급 상황이어서 불을 꺼야 되는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지금 관련된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경제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공정 성장 그리고 실용 외교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제 이외에 어떤 메시지가 좀 와 닿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 얘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후보 시절에도 이야기해 왔고요. 또 평소에 소신과 철학에도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실상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 정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국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부분,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또 국민을 중심에 놓고 우리 국익을 중심에 놓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외교의 관점도 같은 결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심에는 결국 이 정부 철학의 중심에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제 소록도에 갈 것이 아니라 나토에 갔어야 합니다. 지금 G7에 갔다가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경비만 해도 15억 이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큰 돈을 쓰고 왔는데도 빈손으로 왔다. 이거 정말 외교에 대한 실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기획을 다시 그걸 좀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나토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 파이낸셜 타임즈죠. 지난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 레프트 윙 파이어 브랜드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였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와 간의 관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 나토에 가서 32개 자유진영 국가가 모인 자리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기존의 동맹 체제 자유진영과의 함께 번영하는 거 나는 약속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미 동맹,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게 균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배우로 해서 징역도 살았었고요. 또는 이제 안규백 이제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서 안규백 의원은 과거에 한미일 군사훈련 정보를 본인 SNS에 공개해서 미국 잠수함이 결국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미 뭔가 친주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를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 나는 70년 동안 한미 동맹 관계를 그대로 굳건히 지켜가겠다라고 해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추미애 의원과 김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이 이란 공개한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과 유엔 중심으로 북한 제재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것도 그럼 잘못이란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미국이 하는 것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잘못이라는 시각을 주고 있는데 얼른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죠. 안 간 거 잘못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곧 전쟁이 아마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건 사업이 곧 이루어질 건데 32개 자유진영 국가가 재건 사업에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근데 한국 이번에 참여 안 했습니다. 나토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유진영과 함께하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저는 나토에 참여하지 않은 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실용외교. 글쎄요. 실용외교에 대해서 지금 좀 길게 비판해 주셨는데 나토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점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참을 결정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호주도 부총리가 대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참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일본에서도 이시바 총리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의 비판이 모든 나라에게 통용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보여줄 외교는 명확합니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가치 외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용주의 외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 없이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발언을 하셨을 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제 먼저 마지막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균형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그 나토에 참여하지 않은 게 한국, 일본, 호주 다 같이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먼저 들었고 그 이어서 일본과 호주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나토와 트럼프가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건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전문가들마다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하면 이제 항상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또 궁금해지지요. 여야 반응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박수홍을 좀 많이 보내줬지만 국민의힘은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끝나고 나갈 때는 기립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이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추경 이제 시정 연설을 왔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 연설 끝마치고 나갈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나가는데 아무도 일어서지도 않았고요. 박수도 치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굉장히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방문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좀 예의가 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보기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은 없었다. 좀 국민의 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방예의지구로서 좀 예의를 잘 갖추는 정당이다. 그런 면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예의를 갖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연설과 관련해서 항의를 할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었을 거다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추경을 지금 하자고 온 것이고 또 국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연설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뭔가 실정이 있다거나 뭐 공격 포인트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불만을 제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고성을 낸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적인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고성이나 야유, 뭐 피켓팅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침묵을 하는 모습을 좀 취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앞으로 다음번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는 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는 좀 더 국회에서도 협치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사실과 좀 다른 면을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 했을 때는요, 코로나19 추경 때문에 왔었습니다.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에게 지원금을 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그때 민주당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일어서지도 않고 박수도 안 쳤고 인사도 안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무작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여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어떤 사안이라든가 주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연설 도중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고요. 또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대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는데 한번 실제로 어땠는지 직접 보시죠. 네, 아마 대학교 때 중앙대 법대에서 이제 인연이 있었던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웃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면 안 됩니다라고 2번 얘기했더니 알았다 하고 어깨를 툭 치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국민의힘은? 사실 뭐 개헌 빼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수를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귀담아 이제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2번이나 아마 제가 보기엔 권선동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손을 안 낳고 잡았던 것 같아요. 잡다 보니까 손을 흔들면서 이제 어깨를 툭 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것 같다. 다만 친하지 않으면 어깨 툭 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 20대 초반에 중앙대에서 같이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그때 전우회가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권성도 의원이 이재명 당시 뭐 학생이죠, 대학생에게 또 소개팅도 시켜준 그런 또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깨 툭 치면서 그런 대답을 했던 게 아니겠는가. 실제로는 그 대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겠죠. 알겠다는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처럼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권성동 의원과의 저런 모습도 그렇지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그때 안 치니까 반응이 없다, 뭐 쑥스럽다, 뭐 이런 식의 농담도 살짝 가미를 했고요. 또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꼭 추가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저는 야당과의 협치 의사가 대통령에게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점수를 좋게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장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모습들과는 대비되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어야 했는데 불참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것 같고요. 또 작년에도 9월에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그 개원식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에 대비돼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과정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해 준다든지 그리고 연설이 마친 후에 국민의힘 의원 쪽으로 가서 저렇게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또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국민들께는 상당히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 그리고 협치에 대한 의사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 진정성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게 뭐 협치하면 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고 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파행돼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내용상의 이야기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부분과 관련한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쳤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행의 탓은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공격하는 입장에서의 파행의 이유는 뭡니까?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소득이 5년 동안 5억이었는데 지출이 13억입니다. 그러면 의문의 미스테리한 그 8억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파도 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후보였는데요. 자, 첫 번째 갑자기 배추 얘기를 합니다. 금배추라고 뭐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 배추에 투자해가지고 연 수익률이 27%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 450만 원씩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투자했냐면요. 강신성 씨라는 분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추에 투자한다 해가지고. 근데 당시 강신성 씨와 김민석 후보가 받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결국 확정된 판결문인데 그 판결문에는 내가 배추에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450만 원을 김민석 후보한테 보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배추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겼었다. 그런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지금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허위 사실 말한 허위 증언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모에게 매월 200, 300씩 받았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지금 61세입니다. 56세부터 5년 동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50대 후반에 부모님의 캥거루도 이상한데 장모님 집에 캥거루 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월급 1,000만 원을 받고 있었고요. 부인도 베이커리를 열어가지고 빵 장사를 하면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합해서 한 달에 1,500 정도 번다고 볼 수 있었을 건데 매달 2, 300씩 장모한테 받았다. 장모 받은 입증하라니까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녀 계좌에 의문의 돈이 1억 5천만 들어왔습니다. 2019년에는 자녀 재산에 아무것도 없다고 신고했는데 5개월 뒤인 총선에 당선된 이후에는 갑자기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둘째 자녀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첫째 자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5개월 만에 의문의 1억 5천만 원이 꽂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강빌라라는 게 있습니다. 모친의 이제 빌라인데요. 이 모친 빌라에도 어느 건설업자가 전세금 2억을 내고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부인도 들어와요. 그러면 전세금 돌려줬느냐? 전세금 돌려준 증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금도 본인이 가지고 인테리어도 그 사람 하고 나가고 이거 수익만 해도 2억 5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파도 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칭화대 말씀드리면요. 칭화대 같은 경우는 출석률이 총 28주 차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국에 나간 그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7번밖에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자, 28주 수업 중에서 7번밖에 출석 안 한 그런 학생, 이게 학교에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인 아들은요, 표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입법을 했었습니다. 입법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 논문은요, 표절률이 41%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돈 문제라든가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역량,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검증을 또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세상에 국가 채무 비율이 20년 전 수치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47%인데 20년 전에 20에서 30%였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국가 예산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면 나라 살림을 다 이끌어가야 되는데 국가 예산도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600조가 넘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국가 예산을 답을 못하고 있느냐. 저는 역량면에서도 빵점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저는 청문회라는 자리는요, 당연히 도덕적인 검증도 해야 되고 그 자질 능력, 그 관련된 검증도 해야 되는 자리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무한 해명과 또 무한 논란 제기와 무한한 의혹 제기의 자리는 또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사실 후보
후보자가 뭐 청문회를 하루를 더 한들 뭐 4일을 한들 그리고 어떤 해명을 하고 어떤 소명을 한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받아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후보자 입장에서도 뭐 관련된 뭐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내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내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원본이 아니다라고 또 거기서부터 또 다른 논란이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후보자로서는 나름대로의 성실한 해명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있는 자료들을 과거의 사례에서 준해서 제출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조금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도 뭐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뭐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요. 적어도 뭐 인준이 안 되거나 낙마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청문회의 어떤 본질을 망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는 또 여야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가 어려우면 그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채택이 안 됐을 때 29일이 지나면 저희가 그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는 아마도 6월 30일 또는 7월 3, 4일 정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려요. 그 인청을 7시간 동안 파행시키고 자동사퇴시키는 그 국민의힘의 그 태도는 저희가 봤을 때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혹은 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후보자와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하면은 회의를 재개해서 정말 후보자가 정책적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도덕성은 있는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됐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이 날짜를 늘려서라도 확인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일자를 늘려서라도 한 번 더 검증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6월 3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아니면 또 그 7월 3, 4일 정도에 바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강행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청문회가 이제 오후 이후에 저녁 시간 이후에는 사실상 파행된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특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의혹도 이것은 사실상 허위 사실의 프레임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 왔거든요. 또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했는데 특히 6억 원이 뭐 장록에 쌓여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 자체는 어디까지나 허위이고 그리고 허위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적 흠결이라는 좀 어떤 그런 굴레를 씌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또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국민들께서 함께 공평하게 봐주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막판까지 합의는 해야겠지만 만약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뭐 이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인준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강행하면 또 방법은 없어요. 의석수가 참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혹 8억 있지 않습니까? 이 8억에 대해서 왜 소명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운동권 출신이 많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은요 정치를 하다가 휴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경제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후원받아가지고 뭔가 약간 기생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버티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거, 용납되는 거 굉장히 옳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강신성 씨라는 분이 김민석 후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런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자, 강신성 씨가 청구서를 내미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을 다물어준 조건, 내가 그동안 지원했던 게 총 얼마치인데
때문에 내가 입을 열면 너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국무총리의 상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불안한 상태의 국무총리를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출입국 관리 기록을 제출했다 그랬었는데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왜 본인이 편집한 걸 제출해가지고 논란을 만듭니까? 정부 24 들어가면요. 거기에 아주 심플하게 금방 나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원본을 공개하면 되는데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아마도 출입국 관리 기록에서 너무 많이 해외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도 있겠죠.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가적인 의혹을 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혹을 꼬리를 물게 만드는 이런 인사청문회 이번에 정말 민주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을 10년, 20년 정도 퇴보시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네. 자료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즉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료 보여주면 다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왜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했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과거의 사례에 준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인준될 때 그때를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현일 그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어제 청문회가 파행되는 그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요청되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지금 특정 의원의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놨다라는 식의 허위 프레임을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허위이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공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지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자료 논란 이런 것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청문회를 빙자해서 한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사생활 침해를 하고 또는 그 청문회나 이 자질 검증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너무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짧게 발언드리면요. 네. 과도한 자료 제출은 아니에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때 1000건이 넘는 자료를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수 후보와 관련해서 100건도 안 됩니다. 94건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받은 게 25%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자료 요구를 요구했었고 그 최소한마저도 최대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6억 장롱은요. 장롱이라는 게 5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넣어두고 쓴 돈의 총액이 6억이라고 하면 6억을 장롱에서 꺼내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사과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8억의 출처, 의문 덩어리인 8억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 그거를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틀 뒤 토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지하주차장 이용, 즉 비공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이용 불가 방침에 반발하면서 출석 불가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검은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비공개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10시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10시는 괜찮은데 비공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특검이 요청했던 건 28일 오전 9시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1시간을 미뤄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1시간이니까 미뤄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비공개 요청, 비공개 출석 요청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검의 입장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출석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건 사실상 소환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기각이 된 거고 토요일에 나오겠다라는 취지를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로 읽힐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강제로 신병 확보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수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에서 굉장히 좀 성과 내는데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끼리 경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분이어서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이 있는 분입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소환할 때 비공개로 출석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계급이 높은 계급이라기보다는 직위가 높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출석하게 하겠다. 이것은 애당초 정치적 목적을 둔 게 아니겠느냐. 망신주기용으로 부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민석 후보한테 쏠려 있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소환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불공정하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에 채용을 청탁하고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 자리를 준 혐의로 직접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도 않았고 서면 조사에도 한 번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정훈 여사도 마찬가지죠.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느냐, 딸에게 어떻게 지급했느냐, 이거 관련해서 소환이라든가 서면 답변을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개 소환 없이요. 자, 똑같은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재판 넘겨버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꼭 공개로 소환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목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카메라 앞에 세워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그런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